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워킹맘 주부입니다. 제 나이는 마흔을 코앞에 두고 있죠. 제 직업은 간호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병원으로 일은 고된 편이지만 기댈 곳 없는 늙고 병든 환우들을 돕는 일이 보람도 큰 편이어서 전 큰 불만 없이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 30살이 되던 해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 일남일녀 나름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울에 자가는 없지만 자그만 단독주택의 반전세로 남편과 아이들과 알콩달콩 살아가던 어느 날, 전 요양병원에 새로 입소한 환자의 신상 명세를 검토하다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파킨슨병을 투병하게 되어서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새로 들어온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처음 이름을 보고 일단 조금 놀랐었죠. 김분화라는 이름 석자를 보고 처음부터 전 이상한 예감을 가졌더랍니다. 김분화라는 이름이 그렇게 평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름이 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와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이를 보니까 나이 역시 제 친정 어머니와 같더군요. 이 무슨 기막힌 우연일까 생각하면서 전 괜히 그 환자가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더군요. 직접 그 환자를 보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해서 방을 정하고 이것저것 요양병원 시설을 안내해드리는 첫날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부러 제가 하겠다고 나섰죠. 그런데 김분화 할머니를 보자마자 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돌아가신 엄마와 외할머니, 전 그 두 분이 집 마당에 서서 나란히 찍은 사진을 액자에 끼워 넣어 늘 소중하게 보관했었는데 그 김분화 할머니의 모습이 제 외할머니 살아 생전 모습과 붕어빵인 겁니다. 머리론 엄마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데도 마음과 본능은 이미 소리치고 있더군요.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 엄마가 맞다. 그럼에도 친정엄만 분명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무지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 간호원복 위에 수놓아진 명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해석이, 최해석, 너가 혹시 해석이니? 간호원 선생님, 실례지만 아버지 조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석자 철자 되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 목욕탕을 운영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 이름은 왜... 아유, 내 딸 해석이... 우리 딸 해석이가 이렇게 번듯하게 커서 간호원이 되었구나. 해석아, 보고 싶은 내 딸 해석아. 엄마야, 내가 네 엄마라고. 그렇게 파킨슨병으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란 신용을 하는 엄마였죠. 전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엄마에게 듣게 된 그간의 사정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었죠. 그 옛날 제 나이가 부르기니 거의 40년이 지난 이야기네요.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집안의 7대 독자였는데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후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좋지 않아 시험관 시술이니 뭐니 그런 것이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친할머니께서 어디 용한 점집에 가서 물으니 지금의 며느리에게선 후사를 볼 수 없고 자손을 보려면 다른 여자를 맞아 아기를 낳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답니다. 친할머니는 살아생전 아주 극성스런 성미의 소유자셨는데 저희 아빠 유일한 7대 독자 아들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남다른 분이셨죠. 그렇게 40년 전만 해도 옛날이고 친할머니께서는 후사를 잇겠다는 생각에 큰어머니 몰래 아빠를 저희 친정엄마와 만나게 해서 제가 태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친정엄마는 실은 아빠가 큰어머니와 결혼 전에 동네에서 떠들썩하게 연애를 하던 사이였는데 친할머니 반대로 헤어졌던 것이라고 하네요. 아이 한 명만 낳아주면 제대로 날 며느리로 들여주겠단 말을 믿고 난 네 아빠를 다시 만났고 널 가져서 낳았단다.
그런데 너희 할머니가 네가 태어나자마자 안면 몰수하더니 갓난아인 너만 데리고 가면서 날 거의 동네에서 내쫓다시피 만들어 버렸단다. 유부남 홀려서 아기까지 낳은 그런 상간녀를 만들어 버린 거지. 친정집에서까지 내 말을 믿지 않고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처녀가 간도 크게 임신해서 애까지 낳았냐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희 큰어머니가 나한테 찾아와서 본부인은 자기라며 아긴 자기가 잘 키울 테니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나보고 사라지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널 데리고 도망을 치려 했는데 설상가상 엄마가 임신 중에 병을 얻어 출산하고 한참 동안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었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너와 생이별했던 건데 야속한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어. 엄마는 임신 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절 출산하고 나서 바로 암투병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절 키울 형편도 되지 못하고 집안에서 동네에서 모두 가장 파탄 내려 한 불륜녀 취급받고, 친정엄만 그때 친이모가 계시던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하시면서 병도 치료하고 직업도 얻어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 몇 번이나 데려가려고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껏 지금 키워주는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고 잘 크고 있는 애 네가 데려가서 어찌겠단 거야? 네가 데려가봤자 애비 없는 딸년밖에 더 만드니? 그러다 네가 재가라도 하게 되면 우리 귀한 손주딸 눈칫밥 먹고 크게 만들 수는 없다. 애초에 해석이 엄마 자리는 우리 집 큰며느리니까 넌 그냥 죽은 사람처럼 평생 해석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게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이라는 걸 너도 잘 알 테니. 그렇게 제가 6살이 되었을 무렵 몰래 저희 집을 엄만 찾아왔지만 문전박대 당하며 거의 쫓겨나셨다고 하네요. 엄만 그때 일본과 서울을 오가며 내복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경제적으로 기반이 잡힌 것도 아니고 제가 활짝 웃는 낯으로 큰어머니를 엄마 엄마 부르며 활기차게 집 마당에서 노는 걸 보곤 발걸음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저희 친가가 나름 변두리 동네에선 먹고 살만하단 알부잣집이어서 당시 엄마 생각으론 엄마가 절 데리고 가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있는 아빠 밑에서 크는 게 낫겠구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또 그때만 해도 엄마가 엄마의 건강에 관해 자신이 없었다고 하네요.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 언제 재발이 될지 모르고 다시 재발이 되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병원의 소견이 있어서 함부로 절 데리고 가 키울 용기가 생기지 않으셨단 겁니다. 전 이런 사정도 모른 채 40년 가까이 친엄마가 이렇게 세상에 버젓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였고요. 절 키워주신 큰어머니, 전 중학교 갈 즈음 절 키워주신 큰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집안의 어르신 중 누군가가 차분하게 불러서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에게 왜곡된 사실과 함께 전해 들어서요. 혜서가, 지금 널 키워주는 엄만 친엄만 아니다만 친엄마 이상으로 널 거두고 길러주신 분이니 하물며 네가 서운하거나 엄마가 없단 생각은 하지 말거라. 널 낳을 친엄마는 널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던 지금의 엄마가 널 이제껏 정성스럽게 키워주신 거니까 알아들었니? 전 친할머니의 말을 듣고 또 주변 어른들의 말만 듣고 정말로 저희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친엄마가 계시던 동네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주변 이웃 사람들한테 풍문으로라도 이런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는 즈음 해서 저희 친간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제가 친엄마에 관한 제대로 된 소식을 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친엄만 그렇게 다시 암이 재발할지도 모르는 몸을 하고도 악착같이 장사하고 돈을 모으셨답니다. 20여 년 전부턴 아예 서울로 돌아와 동대문에서 내복과 옷장사를 오래 하셨다고 하네요. 유방암으로 투병했던 전력이 있는 엄만 언제고 다시 암이 재발할까 늘 노심초사였는데
다행히 엄마가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였는지 몰라도 다시 암에 걸리진 않으셨답니다. 술, 담배 일치 안 하고 장사를 매일 하시면서도 운동도 거르지 않는 덕분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돈이라도 악착같이 벌어서 말년에라도 널 만나고 싶었는데 네 소식을 좀 알아봐야지 하는 순간에 또 이 관절염과 파킨슨병 투병을 하게 됐지. 아픈 몸으로 네 앞에 나타나봤자 듣기론 결혼해서 잘 산단 너에게 짐이나 될 것 같아서 그저 소리 소문 없이 지내왔는데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널 만나게 되다니. 아니 엄마, 몸이 불편하시면 더 제게 연락을 하셨어야죠. 큰엄마도 아빠도 모두 돌아가셔서 이젠 세상에 안 계세요. 친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빠랑 큰어머니가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난 너희 할머니 돌아가신 얘기는 어떻게 들었는데 네 부모님까지 모두 돌아가신 줄은 또 몰랐구나. 알았다. 한들 너에게 평생 엄마 노릇 한번 못 해줬는데 이제와 병든 몸을 하고 네 앞에 나타나는 게 면이 안 서더구나. 전 그렇게 친엄마와 거짓말 같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전 당장 그날 밤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죠. 당신 큰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나름 상처가 컸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던 장모님이 살아계시다니 진짜 기적 같은 행운이네. 그런데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면서? 재활 운동도 중요하고 가족들이 케어해주면 좋을 텐데 비싼 요양병원에 계시게 할 게 아니라 집으로 모셔와서 당신이 케어해드리는 게 어때?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 그런데 당신도 어머님 성격 알잖아. 몇 년 전에 동서가 친정엄마 집에 모시고 살려다가 동서네 부부가 이혼할 뻔했던 거 기억 안 나? 전 남편이 먼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는 게 어떻겠냐 말해주는 것이 무척 고마우면서도 극성스러운 시어머니 생각을 하자 머리가 아프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강요하지 않는 대신 절대로 처가부모를 내 아들이 한 집에서 모실 수 없다는 가치관이 확고하신 분입니다. 결혼 초부터 저와 동서에게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하시던 분이죠. 그런데 몇 년 전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겁니다. 이혼 사유는 평생 동안 계속된 동선 친정 아버지의 습관적인 불륜 탓이었죠. 동서의 친정 어머니는 동서를 비롯 자식들 보고 꾹 참고 사시다가 말년에 이르서서까지 노인대학 다닌다 어쩐다 하며 외도를 일삼는 친정 아버지에게 환멸을 느꼈고 결국 이혼하신 거였죠. 남은 인생까지 개차반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 이젠 이혼해야겠다 해서 이혼하신 거였고 동서는 그렇게 홀로 되신 친정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동서 친정 어머니 역시 지병이 있는 데다 홀로 생활하는 게 신경이 쓰였던 탓이었죠. 서방님도 모두 오케이하고 동서가 친정 엄마를 모시고 오려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아들이 처가살이 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내가 언제 너보고 시집살이 하라고 한 적 있었니?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멀쩡히 결혼했는데 장물 모시고 한 집에서 살란 말이냐? 빌어먹을 서푼만 주머니에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말란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절대 안 된다. 네 어머니 살 길은 네 어머니 선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 그렇게 크게 집안 싸움이 났고 그때 서방님은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난감해하셨었죠. 동서네 부부는 그 일로 갈등한다고 법원에 이혼 서류까지 제출하면서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 동서 친정 어머니께서 친정 언니네가 사는 제주도 행을 택하시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었습니다. 얘야, 너 하서방하고 시어머니하고 다투는 일 그만둬라. 친정엄마 집에서 모시려고 이혼한 딸내미 만드는 일, 아휴, 엄만 절대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암투병 하는 것도 아니고 시한부도 아닌데 꼭 네 손길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네 큰 이모네가 제주도에 이주해서 사는데 노인들 살기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엄마한테 그곳이 딱일 것 같다.
네 이모랑 같이 살면 적적할 일도 없을 테니 엄만 걱정 말고 네 가정이나 단돌이하며 잘 살아.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제주도행을 택하신 이후 동서의 큰이모 집 바로 옆집에 거주하시며 지금껏 지내오고 계시죠. 이런 사정이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불같이 반대할 것이 뻔했으므로 엄마를 빨리 집으로 모시고 싶으면서도 갈등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죠. 한 며칠 제가 잠 못 이룰 정도로 고민하자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걱정되면 차라리 장모님을 집에 모시고 우리 집엔 비밀로 하자. 우리 집이 다행히 단독주택이라 만약에 우리 식구들이 집에 방문하게 되면 지하나 옥탑에 장모님 잠깐 가 계시게 하든가 해서 모르게 하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엄마나 아버지나 우리 집 거의 오시지도 않는데 딱히 들킬 일도 없는 것 같고 말이야. 어때?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처음엔 말도 안 돼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정 안 될 말도 아닌 것 같더군요. 시부모님들은 1년에 한 번 저희 집에 방문할까 말까, 거의 저희 가족들이 시댁을 찾아가 방문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에 남편 말대로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집에 모시면서 차차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시게 된다면 뭐 그때 엄마를 친정집에서 가까운 곳에 따로 모셔도 되겠다, 전 그리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꿈에서나 만나 뵙던 친엄마를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척 반기더군요. 엄만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손주들 보는 낙에 통증이 되려 줄었다며 더없이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고요. 일단 제가 출근을 하긴 하지만 삼시세끼 그래도 엄마가 식사할 음식들을 내가 준비해서 드시게 할 수 있어 좋았고, 제가 간호원이긴 했지만 전 출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제가 출근한 동안은 전문 간병인 한 명을 써서 엄마를 케어하니 별 문제가 없더군요. 엄만 답답한 요양병원이 스트레스였는데 딸 집에서 투병을 하게 되다니 말년에 복이 터졌다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을 운영했는데 자영업자라 시간이 나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죠. 남편이 정도 많고 원체 어른들에게 잘하는 성격인데 저희 엄마에게도 아들처럼 살갑게 굴어주어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손님이 없는 빈 시간에 집에 들러서 엄마하고 동네 산책하고 운동하는 것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근처에 멀지 않은 맛집에 엄마를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 같은 사이를 보게 될 줄 몰랐다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그런 남편이 무척 고마웠죠. 전 큰어머니 손에 자라면서 좀 묘하고 애매한 상처를 때로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차별할 다른 자식이 없었기에 뭐 다른 형제들과 차별을 받아서 받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런 것이었죠. 큰엄만 제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해주시면서도 은근한 거리감 같은 것을 내비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할머니 흉이나 아빠 험담 같은 것을 제 앞에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큰어머니입니다. 보통의 엄마들은 자기 딸에게 시댁흉을 많이들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는 다 좋은데 이런 게 짜증난다. 네 할머니가 대체 어떤 분이었는 줄 아니? 엄마 하나 되니까 이런 시집살이 감당하고 산 거야. 넌 엄마처럼 살기 싫으면 할머니 같은 시어머니 절대 만나면 안 돼. 이렇게 한두 번 들어봤을 법한 친가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리들을 전 큰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굵고 제가 중학교에 갔을 무렵엔 큰어머니와 같이 목욕탕에 가는 일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던 큰어머니의 본심을 안 것은 우연히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예고 없이 일찍 집에 들어온 고3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넌 참 대단하다. 네가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어도 꼭 네 친딸처럼 잘 키우는 것 같아. 혹시 걔가 너한테 반항하거나 말 안 듣는 건 없니? 뭐 원체 갓난쟁이 때부터 내가 키워서 걘 그저 내가 지 친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큰 애인데 뭐. 걔야 어려서 뭘 모르고 컸다 치고 넌 어떤데? 남의 여자, 그것도 네 남편과 죽고 못 살던 여자가 낳은 딸인데 마냥 걔가 이쁘기만 해?
아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마냥 이쁘기만 하면, 아휴, 내가 사람이겠니? 나도 여자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걔가 유달리 외탁을 해서 지 엄마 얼굴 판박이잖아. 몸매도 그렇고. 목욕탕 가서 벗은 몸 보면 이제 다 크다 보니 어쩔 땐 진짜 젊은 시절 그 여자 보는 기분이 들어서 같이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딸아이랑 목욕탕 같이 안 간지 오래됐어. 그 여자가 얼마나 우리 남편한테 목을 맸었니. 외꺼풀 눈매랑 지혜미 빼다 박은 그 눈빛 보면 아휴, 가끔 좀 섬뜩하고 소스라칠 때가 있어. 이런 맘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 전 그 얘기를 밖에서 몰래 듣고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살며시 집 밖으로 나섰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한참 밖을 쏘다니다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큰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함께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엄마 같이 목욕 가자란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죠. 본의 아니게 큰어머니의 진심을 알아버린 그날 이후 설명할 수 없는 냉랭함이 감도는 모녀 사이가 평생 계속되었죠. 저희 친정아버진 제가 대학교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목욕탕을 운영해서 먹고 살만 하던 우리 집안은 아빠의 주식 투자가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제가 간호대학을 들어갈 쯤의 일인데 이 충격으로 아빠는 알아 누우시더니 결국 몇 년 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에 남은 재산이라곤 빚만 더글더글한 목욕탕 건물과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죠. 큰어머니는 아버지 사후에 발빠르게 남아있지 않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두 자신의 친정 식구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에도 축의금 정도만 형식적으로 건네주셨을 뿐, 전 친정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맨몸으로 시집 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나마 제가 대학병원 간호사로 몇 년을 일을 부지런히 했기에 기본적인 혼수와 결혼자금 충당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정리할 힘이 없던 어린 전, 큰어머니가 하는 일을 불만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가의 남은 재산을 모두 독차지한 큰어머니는 몇 년 전 암투병을 하다 결국 돌아가셨지만요. 저와 아빠 큰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는 큰어머니의 남동생이 처분해서 사업자금으로 썼단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정이었기에 뒤늦게라도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친엄마와 제야하고 한 집에 살게 되자 전 하루하루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모녀간의 살가운 정, 엄마의 따뜻한 사랑, 이런 것을 정말 난 모르고 살았구나. 딸이 엄마한테 사랑받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를 하루하루 실감하며 살아가는 저였죠. 엄만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소일거리 한답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이며 제가 좋아하는 찌개 등을 끓여놓고 퇴근길에 절 기다리시곤 했습니다. 엄만 재활운동이나 부지런히 하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운동 삼아 재미삼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녁 한 끼는 서툴게나마 꼭 본인이 준비하려고 하셨죠. 제가 아침을 차리고 엄마가 점심에 드실 음식을 해놓고 출근하면 저녁은 엄마가 차려놓은 식사를 하게 되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엄마와 딸아이를 데리고 꼭 목욕탕에 갔습니다. 사우나를 유달리 좋아하는 성미가 엄마나 저나 똑같았죠. 전 엄마의 등을 밀어드리고 딸아이도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 등을 같이 밀어드리면 아이처럼 좋아하는 엄마셨습니다. 저 역시 목욕탕과 관련한 좀 서러운 기억이 있었던 터라 이렇게 친엄마와 딸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자주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개가 무량하고 행복하더군요. 제가 집에 고용한 전문 간병인은 솜씨가 좋은 사람이었고 또 틈틈이 남편 역시 엄마의 재활운동을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엄마의 상태는 나날이 호전되어 갔죠. 요양병원에 오기 전에 먹던 약과 다른 종류의 약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하게 되었는데 그 약효가 유달리 엄마에게 효과가 좋아서 엄마는 하루하루 상태가 좋아지셨고 엄마의 호전에 아이들도 남편도 저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엔 비밀로 엄마를 집에 몰래 모시고 함께 산 지 2계절쯤 지났을 무렵 병원에서도 엄마의 병이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되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관리를 잘하란 말을 듣고 좀 안심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죠. 전 시댁의 인사차 방문해서 시부모님 혈압을 재드리고 평소 챙겨드리는 영양제도 드리고 담소를 좀 나눈 뒤 집을 나섰습니다. 제 직업이 간호사인지라 가끔 시댁을 방문하면 혈압도 재드리고 혈당도 체크해드리고 가끔 제 손에서 투여 가능한 영양제도 놔드리고 해서 시부모님이 좋아하셨죠. 그날도 시댁에서 시부모님 그리고 동서와 같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께 영양수액을 놔드린 뒤 밖으로 나왔는데 전철역에 도착했을 즈음 지갑을 시댁에 두고 온 사실이 생각나더군요. 헐레벌떡 시댁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반쯤 열린 현관문에서 이런 대화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머니, 형님이랑 아주버니 이혼 안 시키시면 더 이상 용돈 없어요. 아니, 갑자기 잘 사는 애들을 이혼시키라니 그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니? 왜, 네 형님이 우리 몰래 뭐 바람이라도 피웠더냐?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반대예요, 어머니. 아주버님이 바람이 나도 보통 난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우리 큰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지 처밖에 몰라 좋아 죽는 애처가 녀석이 무슨 바람을 피워. 너 그거 어디서 헛소문 듣고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어머님, 제가 어디서 헛소문 듣고 와서 이혼 운운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형님도 모르시는데 제 친한 친구가 최근에 형님네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해서 본의 아니게 근래에 형님네 동네에 제가 자주 갔는데 그 동네 커피숍이며 식당이며 아주버님과 그 내연녀를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라고요. 멀리서 보긴 했지만 나이도 아주버님보다 연상 같던데 다 늙은 여자랑 그게 뭔 짓인지 정말. 얘, 너 조용히 못하니? 네 시아버지 잠기 밝은 거 알지? 지금 큰애가 놔준 영양제 맞고 잠들었기에 망정이지. 네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날에 네 아주버님 탈이 몽둥이가 남아나질 않을 거다. 아휴, 이 사달을 대체 어쩌면 좋니? 저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형님네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그런데요. 뭔가 갈라서게 하기엔 너무 올 때까지 상황이 와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엊그저께요. 제가 친구 보러 갔다가 또 아주버님하고 그 상간녀를 공원에서 뒷모습을 본 거예요. 이번엔 저 불륜녀를 아주버님이 보는 앞에서라도 족쳐야겠다 하고 두 사람 뒤를 밟았는데 세상에 제가 이번엔 뭘 본 줄 아세요? 뭘 봤길래?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 아주버님과 그 여자가 훤한 대낮에요. 뻔뻔하게 아주버님 댁으로 나란히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집으로 따라 들어갈까? 아니면 형님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험한 꼴 보게 될 것 같고 또 제가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그렇게 못하고 사진만 찍어뒀네요. 이거 보세요. 아니 진짜 이건 우리 큰아들이 맞는데 옆에 여자가 분명하긴 하구나. 뒷모습밖에 없어서 얼굴은 안 보인다만. 어머님, 아들이라고 편들 생각 마시고 어른답게 처신해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운 남자들 경우를 불문하고 그거 절대 용서 못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평생 바람 피우시는 바람에 그거 참고 사신다고 저희 엄마 지금도 심장약 달고 사세요. 협심증에 고혈압에 그런 병들 다 바람둥이 친정아빠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저 역시 자라면서 엄마가 눈물로 날밤지 새우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게 어떤 고통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비극을 반복하게 할 수는 없으니 당장 형님네 부부 이혼시키세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저 이번 달부터 어머님 용돈 한 푼도 못 드려요. 전 동서와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놀랐다가 실수가 나오더군요. 동서가 불륜녀라 의심하는 여잔 저희 친정 엄마임이 분명했죠. 남편과 동네에서 산책하고 카페에 가고 식당에 가는 여자가 근래 들어 제가 알기로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요.
살가운 성격의 남편은 엄마를 모시고 다닐 때 아직 거동이 느리고 불편한 엄마를 위해 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다녔는데, 그게 멀리서 지켜본 동서의 눈엔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희 엄마가 나이는 60대 후반이신데 젊어서부터 워낙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인데다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긴 하지만 젊어서 운동을 많이 하신 터라 뒤태만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왕년에 옷장사를 하시던 분이라 노인치곤 패션 감각이 좋고 나이보다 젊고 좀 멋지게 입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다 보니 시력까지 고도 근시인 동서가 멀리서 보기엔 상간녀로 오해할 만도 했죠. 전 한숨을 푹 내쉬고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부동산 문 일찍 닫고 엄마 모시고 자기 본가로 좀 와. 장모님 모시고 우리 집에? 아니 왜? 아직도 우리 부모님, 장모님 집에 모시는 거 모르고 계시는데 왜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해?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들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잔말 말고 엄마 모시고 와. 그냥 올 것이 왔단 생각이 들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더만. 아휴, 그 말이 딱 맞네. 세상에 영원한 비밀 따윈 없는 거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엄마를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야. 우리 엄마가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엄마 모시는 거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려고 하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와. 전 그렇게 시댁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과 엄마가 도착하자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거실에선 여전히 심각한 얼굴의 동서와 시어머니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훗날을 모의 중이더군요. 남편이 먼저 시댁으로 들어갔고 제가 들어갔고 그리고 제 뒤를 따라 저희 엄마가 들어오셨죠. 전 불어 망설이는 엄마에게 엄마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며 들어왔고 제 뒤를 따라 들어오는 반백의 여자를 보고 동서가 하얗게 질려 납작 엎드리더군요. 아니 저 여잔...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땐 저렇게 머리가 하얗지 않았는데... 아니 형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미안해 동서. 괜히 나 때문에 동서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어머님, 그 동서, 여기 이분이 제 친어머니 박화분 씨예요. 저는 그간의 사정, 시댁 식구 몰래 엄마를 모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관절염과 파킨슨병을 투병하신 엄마를,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친정엄마를 삼봉했는데 그런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도저히 허락되질 않아 어쩔 수 없이 집에 모셨다고요. 아이 아빠도 오케이 해주어서 그랬던 건데 더 이상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한다고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이런 사정들을 한참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죄인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계시던 저희 친엄마께서 사부인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평생 엄마 노릇 하나 못하고 산 것도 딸아이에게 미안해 죽겠는데 이런 폐를 끼치게 되다니 너무 송구스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그간 제가 죽은 줄로만 알고 살다가 이렇게 살아있는 어미를 보니 우리 착한 딸아이가 절 모른 척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것이니 부디 놓여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전 딸아이와 사이가 잘 보살펴주는 바람에 그간 건강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딸아이 집을 나갈 테니 부디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긴장하셔서 평소보다 더 벌벌 떨리는 손과 다리를 하고 간곡하게 비는 엄마를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솔직히 엄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딸 가진 게 죄라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싹싹 비는 친엄마가 못내 못마땅하면서도 너무나 속이 상하더군요. 동서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에게 납작 엎드려 엉엉 우는 동서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몸도 성취하는 분이 이러시니까
제 마음이 다 찢어집니다. 전 형님께 이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저분한 오해나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형님에게 먼저 걱정하는 마음이나 털어놓을 걸. 제가 제 친정 부모님이 비슷한 일로 이혼하시는 바람에 남자들 바람 피우는 일에 가차없다 보니 오해를 하고 경고망동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사돈어른, 그만 편하게 앉으시고요. 그렇게 말을 마친 동서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시어머님을 향해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 솔직히 모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건 어머님께서 절대로 처가살이는 안 된다는 고집을 부리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부도 솔직히 몇 년 전에 그 문제로 이혼할 뻔했으니까요. 형님도 그게 무서워서 거짓말 하신 거고요. 어머님, 이번엔 형님이 친정엄마 모시는 거 허락해 주세요. 아픈 엄마를 멀쩡히 집에 모실 수 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세요. 시부모든 친정 부모든 병이 들고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또 집에서 케어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집에서 모시고 간호해드리는 게 도리고 경우고요. 형님네 부부가 모두 동의한 사항이라는데 이번마저 억지 부리시면서 반대하시면 제가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시댁에 평생 며느리로 살 생각이 없어질 것 같다고요. 그러니 제발 이번엔 형님 뜻대로 친정엄마 모시게 해주세요. 어머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모시는 거, 그거 제 상식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님이었다 해도 제 선택엔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제발 제가 평생 한 맺히지 않게, 나중에 후회 안 되게 저희 엄마 집에서 모시며 보살피게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정말 니들 쌍으로 나한테. 크네, 너 정말 내가 나중에 병들어도 나 집에서 간호해 준다는 거 사실이냐? 그럼요, 어머니. 저 간호사 며느리예요. 간호사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 다른데 안 맡겨요. 약속합니다. 공증 쓰라면 공증이라도 쓸게요, 어머님. 저와 동서의 완곡하고 완강한 부탁에 시어머니께선 백기를 드셨습니다. 무엇보다 동서의 이혼 강수와 제가 후에 시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해지시면 모시겠다는 호언 장담이 효력을 발휘한 것 같더군요. 이런 웃지 못할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전 친정엄마와 다시 한 집에서 알콩달콩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모시고 사는 일을 시댁에 비밀로 하고 살 땐 사소한 것 하나도 거짓말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성가시고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홀가분하더군요. 아이들에게도 집에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친할머니 댁엔 절대 비밀이다. 시댁에 갈 때마다 이런 단도리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더군요. 동서는 그 사건 이후 제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에게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괜히 헛입을 놀려 분란을 만들었다고요. 전 절대 아니라고, 동서가 강경하게 시어머니께 말을 잘해준 탓에 엄마를 이렇게 집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동서가 옆에서 자기도 엄마를 집에서 모시지 못했는데 형님만 모시게 할 거냐, 이거 차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아마 엄마를 집에서 평화롭게 모시는 일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님 평소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고 저의 어떤 말보다도 형님이 친정엄마 모시게 안 해드리면 이혼한다, 특히나 다달이 드리던 용돈도 한 푼도 드릴 수 없다는 말에 의견을 굽히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 동서에게 고맙다고 했고 가정주부인 동선 틈날 때마다 저희 집에 들러 저희 엄마 말벗도 해드리고 또 산책 겸 운동도 해주어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죠. 동서와 전 이 사건을 계기로 아주 돈독한 친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집에서 모시고 같이 산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서네 부부도 집으로 초대해서 거하게 생일잔치를 벌였죠. 전 며칠 전부터 부지런히 장을 봐서 준비하고 동서도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저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고요.
정말 잔치 분위기 제대로 난다면서 흥겹게 엄마 생일상을 준비하고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여서 노래도 부르고 손주 녀석들의 간단한 재롱잔치 후 저와 남편은 엄마에게 준비했던 선물을 드렸습니다. 전 엄마에게 순금 목걸이를 해드렸고 남편은 금일봉을 준비했죠. 동선의 부부도 엄마 선물을 준비해와서 드리고 엄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딸하고 사이 덕분에 몸도 많이 좋아지고 딸네 집에 함께 살며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이렇게 거대한 생일상까지 받으니까 참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사돈댁 작은 내외까지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뭐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기분 좋은 생일잔치가 끝나고 동선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시는 엄마였습니다. 듣자하니 올해 말에 이 집 계약이 끝나간다던데 이사갈 집은 정해졌니? 안 그래도 이 사람이랑 다음 주부터 집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이긴 한데 장모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계세요. 사이가 복덕방하는데 집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남편은 그렇게 사람 좋게 웃어 넘겼고 저 역시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드렸죠. 내가 몸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병이 있어 나서 정신이 말짱할 때 내 주변 정리해놓는 것이 도리다 싶어. 내가 젊어서 어디 시집을 따로 제대로 가본 적도 없이 그저 우리 딸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장사만 한 덕에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재산을 일구었네. 내가 생일상 분에 넘치게 거하게 받았는데 나도 너랑 네 남편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구나.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를 찾은 것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정리라니 재수없는 말 좀 하지 마요. 그래요, 어머님. 오늘같이 좋은 날에 주변 정리니 뭐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저랑 앞으로 운동이나 더 열심히 하실 생각하세요.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한 운동이랍니다. 이 나이 먹도록 옷장사 열심히 하면서 돈 악착같이 모은 이유는 솔직히 나 죽기 전에 내 딸과 딸아이 가족들 만나서 재산도 나눠주고 좀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였어. 물론 지금도 성실하게 앞가림 충분히 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어디 성실하게만 했다고 척척 살 수 있는 수준인가? 애미 돌이 못합 평생 죄값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다 생각하게 엄마 뜻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렴. 자네도 마찬가지고. 엄만 그렇게 기어이 유산 상속 절차를 밟으셨고 경기도의 상가 건물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현금 자산도 꽤 어마어마했는데 아이들 명의로 해주시면서 대학 등록금과 앞으로의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하시더군요. 예상치 못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서 남편이나 저나 어안이 벙벙했죠. 솔직히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 때만 해도 엄마가 이렇게 재산이 많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이 특별히 가격이 비싼 곳도 아니었기에 엄마가 이렇게 나름 자산가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엄만 그렇게 평생 근면하게 일하면서 사치 부리지 않는 습성 때문에 말년의 요양병원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을 고르신 거였습니다. 엄마의 살원 세월을 생각하니 새삼 가슴이 아프고 사무치더군요. 전 엄마에게 건물은 우리 부부가 증여받았지만 세를 관리하거나 그런 수입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소관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사드시고 사고 싶은 것도 좀 다 사시며 그렇게 좀 누리다 돌아가시라고요. 엄만 한사코 만류하시다가 저와 남편의 완곡한 부탁에 그러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엄마에게 아파트도 받고 현금도 증여받고 하다 보니 갑자기 집안 경제가 확 풍요로워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 그것도 자가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은 각자 제 방을 가지게 되면서 너무 좋아했고 시어머니께서도 집들이를 와보시곤 흡족해 하시더군요. 사부인께서 평생 홀로 사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이신 줄 몰랐네요. 전 그저 평생 소뚜껑 운전만 하고 살아서 말년에 이렇게 재력을 일구신 사돈 어른이 참 부럽네요. 아유, 그런 말씀 절대 마세요. 사돈 어른께서는 평생 아이들을 한 집에 끼고 살며 엄마 노릇 헌신하느라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전 엄마들이 하나도 못해서 그 시간에 돈 벌다 보니 돈이나 조금 모은 것이고요. 전 다음 생에 택하라면 엄마 노릇하는 팔자를 택하겠어요. 아유, 그런가요? 그래도 사돈어른 댁에 아이들이 내 집장만 하느라 고생하는 시간이 줄어서 얼마나 행운입니까? 사돈어른께선 우리 집안 기인이십니다. 평소 돈이라면 유달리 좋아하시는 우리 시어머니께선 좀 그렇게 대놓고 흡족해하는 티를 내시더군요. 동서는 최근 친정엄마를 제주도에서 모시고 올라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를 몰래 모시려다 발각된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동서가 친정엄마 모시고 사는 것에 관해 일절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동서는 머핀 가게 창업을 준비한다고 동분서주하는데 알고 보니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난항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동서에게 거금의 사업 자금을 쾌척해 주었습니다. 아니, 형님 은행 대출이 힘들어서 저 제3금융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이 돈 정말 받아도 되는 거예요? 동서 덕분에 나 우리 엄마랑 한 집에서 살게 됐잖아. 우리 엄마하고도 의논했는데 동서 사업하는데 보태 쓰라고 도와주시라고 한쾌히 오케이 하시더라. 동서가 우리 집 기인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형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제가 사업 대박 나면 꼭 갚을게요. 더블로요. 아니야. 받으려고 주는 돈 아니니까 일단 장사나 열심히 잘해봐. 동서는 솜씨가 좋으니까 대박 예감이긴 하지만 동서네는 서방님 사업이 한번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서 시작하는 머핀 가게라는 걸 저희 부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우애가 남다른 남편은 우리만 형편이 피고 동생네가 고전해 하는 걸 마음 아파하더군요. 저 역시 동서와 친자매같이 지내는 형편이었고 엄마께 받은 여유 자금을 동서네에게 좀 보태주는 게 도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네가 머핀 가게를 오픈했는데 다행히 장사도 아주 잘 되는 모양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때가 없었는데 살다 보니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오네요. 여러분의 내일도 그런 운수대통한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